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과 함께 화제의 밀리터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이죠. 바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이러면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20형을 공개하면서 또 그 외에도 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대공개를 했어요. 대공개라기보다는 공개를 한 거죠. 그 전에 자기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방산 전시회 비슷하게 뭐 비공식적인 거지만은 이제 그때 발표를 했어요 이미. 화성 시리즈 중에 뭐 마형인지 나형인지 모르겠는데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충격 요법이라 할 그런 것도 없었고 이번엔 좀 덜했어요. 아니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겪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북한의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이제 접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점점 이렇게 뭔가 충격이 약해지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 정권 위에 올라서면서부터 이 열병식이 굉장히 과시형으로 매년 이렇게 열렸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미사일들이 거의 시제품인 것들이 많다는 거죠. 섞여 있는. 그러니까 실전 배치가 아니고 개발 중인 것들.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우리가 이제 그걸 접하면서 처음에 초기에는 깜짝 놀랐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저거 뻥이 많이 섞여 있다. 뻥이 많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실전 배치를 이제 대량 배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모든 시리즈 화성 시리즈 중에서 제대로 배치된 게 몇 개나 되겠느냐. 아니 일부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열병식의 대단위로 이렇게 과시형으로 보여줬던 이런 무기 체계들이 실제로 실전 배치된 거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다. 아니 배치를 하더라도 좀 뭔가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급하게 배치하는 급하게 보여주기 식으로 자꾸 열을 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혼란을 유발시켰고 이제 위협을 주는데 효과는 있었는데 이제는 뭐 안 속는다 개념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죠 시작이. 이제. 그러면서도 이 대한민국이 이 열병식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핵탄두를 단 이런 미사일들을 계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방어 체계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북한 이제 유사시에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이제 탄도탄,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지대지 형태로. 두 번째는 이제 방공망 날아오면 막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천공 시리즈라든지 이제 앞으로 본격 배치할 이제 LSM 시리즈 이제 두 개 이제 핵심이고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미국제 패트리어트에 의존을 많이 했었고. 근데 현재는 이제 패트리어트 기반을 이제 쌓아놓은 상태에서 천공 2, 그다음에 3, 그다음에 LSM1, LSM2로 넘어가고 있고. 또 북한의 이제 휴전선상의 이제 장사형 포라든지 다연자 로켓법, 북한이 말하는 방사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드론도 포함시켜서 LAMD 저층 방공망 그리고 이제 이미 여러 차례 발표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제 북한은 이제 그거를 앞서가는 이제 측면에서 항상 이제 앞서가겠다는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화성 20형 미국 상대로 완성이 거의 다 됐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문 기사를 인용을 한마디 해드리면은. 뭐 특정 평론가예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평론가는 뭐 다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게 뭐 마지막이다. 근데 여기다 한마디 이제 멘트를 받아 쓴 게 최최. 최가 아니라 최최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최최. 근데 이게 신문사에서 쓰기에는 좀 그러네요. 좋지 않은 단어인데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어떤 그 좀 숨겨진 게 속내가 숨겨진 게 이제 쌓여서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이제 위협하기 위해서 계속 이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허장성세 비슷하게 올라왔다. 물론 이제 위협은 상존하죠. 당연히 핵무기를 핵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대로 장착해서 발사하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위협은 뭐 상당히 뭐 대단한 거죠. 뭐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은 핵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점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대한민국이 내세울 수 있는 미사일 하면은 역시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현무 시리즈. 그 중에 현무 5 아니겠습니까? 뭐 현재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 현무 5고, 그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개발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 게 뭐 현무 6, 현무 7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공식적인 거는 이제 현무 5까지죠. 그러니까 어떤 채널들 보니까 뭐 현무 6 지금 뭐 곧 실전 배치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 뭐 국방과학 연구소 중심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만 이제 흘리거나 공개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는 아직 안 되니까 이제 이 협력 업체들이 또 있어요. ADD한테도. 그런데 이제 연구원들이 뭐 자기들이 자긍심이 있어서 조금씩 흘리는 거 가지고 이거 곧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그 연구 과제로서 이렇게 분산시켜서 주거든요.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다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중소업체들이 이제 연구하는 중소업체들이 이제 끼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는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뭐 이렇게 시작인 거지. 이제 시작이다. 배치 단계는 아니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대한민국이 폴란드 수출권이 빵 터지면서 맞습니다. 시점이 그때입니다. 이러면서 여러 채널들이 다 밀리터리 쪽으로 다 몰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과잉 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뭐 사실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짓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가까운 미래 전망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데 뭐 썸네일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실제 방송에서는 정확히 명확히 아다르고 어다른 걸 이제 표현을 좀 해드려야죠. 예, 방송상에서는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송상에서까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좀 판가름을 좀 잘 하셔서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현무 시리즈를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이 미사일의 탄생부터 저희가 한번 읊어보는 시간 오늘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시리즈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부러 이걸 다 말씀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 오늘 대한민국의 미사일 일부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최초 미사일이다 하면은 이게 백곰 사업부터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뭐 70년대 중반에 이제 시작돼서 78년도에 공개 시험 사격을 했던 백곰 미사일이 이제 처음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대한민국이 왜 탄도탄에 북한보다 좀 사실 앞선 면이 있어요. 관심을 갖고 개발하기 시작한 게. 조금 앞선 겁니까? 많이 앞선 겁니까? 시대별로 보면은 이제 북한은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북한이 스커드 시리즈를 이제 본격 개발하기 시작한 거는 80년대 초반에서 완성이 뭐 89년 뭐 90년도에 가서 완성이 된다고 얘기는 해요. 80년대. 근데 이제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백곰 미사일을 개발하는 보고서 영향을 받은 거는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이 지대지 미사일로 개조하는 데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을 말씀하신 대로 그럼 북한보다 왜 대한민국이 먼저 앞섰냐? 먼저 앞서지 않았습니까? 어떤 차관, 어떤 힌트를 받은 게 1957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 이게 70년대에서 아예 50년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인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 195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을 이제 상대로 휴전이 된 게 1953년 7월 달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모든 거를 전 세계 군사력을 재편은 이제 이 6.25 전쟁, 미국에서 말할 때 한국전이죠. 이걸 이제 겪으면서 본격 냉전에 본격 대결로 들어가는데 무기 체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전술핵 중심으로 이제 다시 재편해야 되고 뭐 단거리 탄도탄, 뭐 순항 미사일도 그때 이미 있었기 때문에 50년대에 이미 순항 미사일이 존재를 했단 말입니까? 자, 그럼 또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미국이 왜 순항 미사일 아주 옛날 거 이제 이걸 갖게 된 동기는 나치 독일 때 V1 런던을 향해서 날아가던 순항 미사일 아주 최초의 순항 미사일 초기, 그다음에 V2 탄도탄. 이미 시작은 2차 대전 중후반부터 시작은 됐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국이 독일에 들어가서 다 수거하게 되고 소련도 동시에 반대쪽에서 다 수거해 갖고. 그러면서 또 그 기술자들까지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개발 경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경쟁이 뭐 심했는데, 그러면 이제 한반도에서는 1954년 7월 27일 휴전이 되고 무기체계 재편하면서 미국은 미공군 중심으로 이 전술핵 투발 전투기, 그게 바로 센츄리 시리즈. 그거 먼저 이제 개발 배치를 하기 위해서 55년도를 넘어가면서 본격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상 발사식의 아주 초기 형태의 순항 미사일이나 뭐 메이스 뭐 아니면은 뭐 마타도로 이런 게 있어, 이름이 원천적인 이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사일 이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대지 탄도탄 단거리. 그 중에서 이제 유도를 안 하는 이제 어네스트 존도 등장을 하고, 이건 다 전술핵을 탄두로 탑재할 수 있어요. 이게 먼저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야, 50년대. 57년대 공식적으로 오산 기지에 배치가 되면서 58년대는 이제 이게 좀 더 군산 기지까지 다 배치가 되고, 그러면서 확산이 한반도 이미
주한미군을 통해서 이게 도입이 된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을 견제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첫 번째죠, 당연히. 또 남침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이제 중공이죠, 당신은. 중공이라고 그러죠. 예, 중공 견제용. 견제 가깝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목적 가지고 한반도에 이제 배치가 돼서 대한민국 이제 우리 국군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좀 안심은 되죠. 전술핵이 들어와 있으니까 비공식적으로. 일단은 안심할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또 베트남전이 1965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또 우리가 파병을 해요. 이제 우리 국군 사단을 이제 일부러 이제 빼서 파병을 하죠. 사실 그거를 이제 북한이 보고 벤치마킹 한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의 이번 열병식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한반도의 탄도탄 경쟁이라든지 우리가 파병하는 거. 사실 우리가 그대로 북한이 카피를 했다, 벤치마킹했다. 근데 지금 우리 언론계에서 사실 또 그 얘기를 또 안 하긴 하죠. 우리가 먼저 뭐 이런 거 했다면 또 이상하게 되니까 스터디가. 근데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사실 그대로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담보가 됐던 게 이런 미사일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백곰의 원천이 되는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이게 특징이 지대공이면서도 어떤 탄도 시스템을 좀 이렇게 손보면은 지대지로 쏠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등장한.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대공 목적의 이 미사일을 지대지 미사일로 개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78년도에 처음 이제 우리가 백검 사격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지상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도 좀 가지고는 있었어요. 미군이 준 거를 넘겨준 거를.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통제하에 관리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던. 뭐 자체 개발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주한미군이 이제 7사단 같은 게 철수하면서 이제 화력을 우리 보강해 준다고 넘겨준 게 있거든요. 뭐 호크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넘겨주고 화력 보강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그 단거리 무유도 로켓 프로그 시리즈. 이 프로그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막바지 끝에 나온 게 프로그 7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그 5, 5형 이게 사거리가 뭐 70km 이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열세를 한편으로 느낀 건 있죠. 우리는 이미 나이키 허큘리스 중심으로 돼 있고 비공식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아무튼 미군의 나이키 허큘리스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우리가 익숙해지니까 탄도탄을 이제 좀 뭐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그 당시에는 공군력이 우리보다 앞섰거든. 당시에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도 앞서고 베트남전에서 우리가 아주 그 미군이 고생했던 미그 21 주력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군력이 뭔가 그 당시에는 좀 뭐 우리가 좀 딸리고 있을 때니까 지상 타격을 우리도 좀 해야 되는 게 따로 필요하다. 물론 유사시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지만은 미군의 공중 화력이 주요 미군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화력 보강하기 위해서 이 나이키 허큘리스를 한국 내에서 좀 독자적으로 생산을 하자. 이렇게 시작이 돼서 거의 그 모양새가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현무로 갈 때는 달라져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이 이제 백검 때는 이 발사 이게 로켓이 4개를 묶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키 허큘리스가 하나 둘 원통이 4개가 묶여져 가지고 뾰족하게. 그런데 이제 그 개발을 이제 똑같이 모방 그 벤치마킹해서 보방해서 그걸 역설계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특정 부분의 유도 부분 뭐 이렇게 추진체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또 외국에 사와야 되고 자체 생산 회사들이 그때는 없을 때니까 할 수 없었죠. 유도 센서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미국의 비공식적인 사실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들어온 거지. 흔히 이제 국방과학 연구소에서는 그 자기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노력과 모든 그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 그냥 뭐 어디서 훔쳐왔다는 식으로 몰래 뭐 미국이 막 첩보기관들 FBI가 통제하는데 뭐 어렵게 가져왔다는지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미국이 승인을 이제 한 게 있죠, 비공식적으로. 그렇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이 백검 시리즈가 나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는 이제 미국도 뭐 화력 보강하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지 이제 반승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핵탄두 개발을 별도로 또 하니까 그게 이제 결합이 되면은 이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대한민국이 이 탄도 미사일 자체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지만 핵탄두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국가다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동시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게 뭐 어떤 정치 성향을 떠나서 말씀드린 건데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게 겁이 나는 거죠. 동시에 개발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시절이죠. 야, 대단하네요. 그게 이제 79년까지 얘기죠. 79년까지. 그래서 그때는 나이키 허큘리스로 모방 개발 생산한 백검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8년도 9월에
이 대한민국이 이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지대지 미사일로 개조를 해서 이것의 시험 발사까지 성공하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못했어요. 이제 79년도에 이제 사건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이제 되죠. 과도기 시기도 있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1983년도에 이제 아웅산 테러를 당하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오공화국 때. 예.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 이제 이거를 북한을 쳐들어가지 말라는 조건으로 이걸 또 개발을 재개를 하게 된 거죠. 그게 거의 뭐 한 4년 정도 흘렀다고 해요. 그래서 87년도에 이제 등장을 시키는 게 처음 공개하는 게 네네. 그게 지금 말하는 현무 1형이죠. 근데 또 이게 시중에 언론에 통해서 나왔던 스토리들이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때 뭐 쫓겨나고 해체가 되고 뭐 서류가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 그렇지는 않죠. 연구가 다 사라져 버리고. 보관을 잘 하는 거지. 딴 데 장소 옮겨서. 엔지니어들은 다 뭐 미국으로 건너갔고.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치 다 쫄딱 망한 것처럼 망한 상태에서 새로 시작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흩어져 있던 걸 다시 이제 연락해서 그 기간이 뭐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4년 정도 됐어요. 금방 또 모일 수 있죠. 다시 이제 한직에 있거나 다른 걸 연구하다 보면 다시 모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불러서 서류도 어디 저 지하에 어디 숨겨놨던 거 다시 꺼내와서 들여다보면서 이어가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반대급부로 이제 미국한테 요청을 한 거죠. 이게 우리가 테러를 당했는데 난 이제 이스라엘식으로 나도 쳐들어갈 건지 하면은 미국은 이제 유엔사를 통해서 남북한을 이제 전쟁 못하게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요구하니까 그러면 저기 뭐 맥도날드 더글라스 다시 뭐 연락해서 만나서 일부 추진 관련된 거, 뭐 유도부 관련된 거, 탄도 관련된 거 좀 기술 모자란 거 받고, 그다음에 영국 회사들 소개를 되니까 글로 가서 받고, 이제 거기서 다 기술을 이제 합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응용을 잘해서 잘 배워서 탄생한 게 현무1이죠. 현무1. 그래서 특징이 미사일을 이제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퇴역했는데 그 발사 추진체가 단일형이죠. 단일형. 전에는 4개를 관통이 4개였다면 이제 원통 하나 체제로. 그래서 처음에 저도 봤을 때는 좀 헷갈렸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미사일 다른 미사일이네. 완전히 다른 미사일. 발전형. 나이키 허큘리스의 완전 발전형이죠. 그러면서 1987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현무1이 대한민국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얘기를 또 거꾸로 돌아가서 북한의 이제 입장에서는 1973년 4차 중동전 때 이집트군이 그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사용한 이제 스커드 초기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했는데 이스라엘 상대로 그러니까 대량 사용한 건 아니고 일부 사용하고 이제 프로그 7 중심으로 사용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이 73년도 중동전이 이제 한 달 만에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이제 소련한테 달려가서 북한이 무기를 달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도입한 게 그 당시에 프로그 7형. 프로그 7. 그게 무유도 로켓탄. 사거리 70km짜리. 그래서 그거를 좀 대량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이제 좀 약간 우리가 밀리게 됐고, 우리는 이제 어네스트 존이라는 똑같 비슷한 무유도 로켓탄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또 이 백검으로 넘어가니까 북한은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똑같이 이게 시속 게임이잖아요. 무기 경쟁. 현재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집트하고 또 친분이 이제 두터우니까 80년대 초반, 그게 뭐 83년도로 얘기하는데 오랜 기간 협상을 이제 하다가 승낙받아서 샘플을 이제 받아오는 거지, 스커드. 그러니까 북한이 당시에 이 스커드 B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스커드 B가 사거리가 약 300km 정도 되는데 이거를 도입한 게 대한민국이 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더 박차를 가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시점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83년 4년도에 아웅산 테러 난 직후에 84년부터 우리가 다시 착수를 했으니까 84년도 말에.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본격 착수를 하는 거죠. 미사일 경쟁이죠. 근데 북한의 스커드 B는 이 사거리가 300km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일단 한미 미사일 지침 1979년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는 180km에 제한한다. 그리고 탄두 중량은 500kg이다. 근데 실제 이제 뭐 시중에 그동안 알려졌던 거는 현무1이 사거리가 180km, 그러니까 휴전선 뭐 문산 파주에 쏘면은 이제 평양 앞에까지 도달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이상 200km 이상. 실제는요? 2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거의 이제 밸런스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스커드 B형부터 시작해서 C형으로 나중에 넘어가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남북한 탄도탄은 이제 좀 단순해져. 한 종류로 단순하게 이제 진행이 돼서 90년대를 맞이하는 거죠.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 북한이 또 그 사거리를 늘린 뭐 스커드 C 중심으로 대량 생산하려고 지들이 앞서가겠다고 스커드 C로 넘어가면서 이제 뭔가
좀 붕괴가 되는 거죠. 소위 그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네요. 네, 북한과 대한민국.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경협 차관을 줬는데 돈을 이제 못 받게 돼서 기술을 이제 넘어가고 뭐 T-80 유전차. 그럼 그 시점이 T-80 유전차가 우리 장성 상무대 기계학교에 도착한 모습이 이제 언제 공개되냐면 96년 10월 에어쇼 때 성남 에어쇼 하기 직전에 그 공항으로 전차들이 들어와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그 수송기 대형 수송기 안토노프 124 같은 게 실려서 그러면 그 시점을 보면은 비슷해요. 그 현무 1에서 이제 2로 넘어가는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러시아부터 기술을 이제 받는 게 그 시점에 이제 기술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96년부터 러시아의 기술이 이제 대한민국에 입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반대로 이제 스쿼드 C의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서 기반을 이제 닦기 시작하는 이제 양적으로 이제 사거리도 길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반도에 탄도탄 이제 위협이 이제 북한으로부터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현무1 탄도탄 일단은 사거리 제한이 180km로 묶여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야만 북한을 다시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안타깝게도 현무1을 이제 나이키 허큘리스 기반으로 발전형이잖아요. 근데 현무2는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죠. 러시아 이스칸데르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이렇게 모방 생산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좀 제한돼 있던 게 그 경협차관 반대급부로 이제 받은 걸로 상당히 도약을 하게 된 거죠. 이 K 방산이 사실은 여러 면에서 항공 분야를 제외하고 여러 면에서 이제 아주 급발전을 하게 되는 게 사실 경협차관 반대 이제 우리가 돈 대신 현물이나 기술을 받은 거. 그래서 새로운 장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사실. 자, 이렇게 대한민국도 현물을 통해서 탄도탄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때 탄도탄이 제대로 쓰이기 시작했다면서요? 그게 바로 이제 1980년에 시작해서 88년에 끝난 이란-이라크 전쟁. 이란-이라크 전쟁. 서로가 이제 스쿼드 시리즈를 사용해서 무수히 그냥 막 서로 옥신각신 막 많이 발사를 했어요. 근데 이란과 이라크가 그 당시에는 서방 측한테 좀 단절이 돼 있고 어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실전 사례가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전해지지가 않고, 다만 이제 이란의 어떤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이제 첩보원 계통들, 그러니까 정보원들이죠. 영국으로 많이 보낸 내용들이 있죠. 실전 사례를. 실제로.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쪽에 가깝고 또 소련 쪽에 가까운 게 있기 때문에 또 거쳐서 들어와서 양쪽을 맞춰 보니까 어마무시한 탄도탄 전쟁을 했더라. 실제로 이라크 전쟁이. 그래서 이란이나 이라크가 주력으로 쓴 게 스쿼드 계열이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게 대규모 이제 탄도탄 전쟁으로 기록이 되고는 있죠, 역사적으로. 그것이 대규모 탄도탄.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정보기관이나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 내용들을 이제 다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90년대는 본격적인 이제 탄도탄 그 전쟁 구비를 안 하면은 힘들어지겠구나. 그 당시에는 드론처럼. 그래서 이제 본격 양산 체계를 이제 북한이 가지고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현무원을 더 증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대가 조금씩 늘어나게 했는데 지금에 비교하면 좀 부족했었죠. 현무원 그 부대들이 보통 이제 그 뒤늦게 이제 알려진 거 인터넷상으로 흘러나온 이제 정보를 이렇게 취합해서 보면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는 걸 취합해 보면은 주로 경기도 뭐 양평 쪽에 어딘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쪽에 이제 휴전선과 가까우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배치가 고정 시설로 트레일러 이렇게 해서 기반을 마치 나이키 허큘리스 비슷하게. 그래서 그게 이제 뭐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에 흘러나왔으니까 부대 이름까지. 그다음 말씀드린 현무2는 이제 아예 부대를 더 사거리가 늘어나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죠. 더 후방 쪽으로. 이제 그런 다 사거리가 다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탄도 무게는 500km까지 가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무1은 이때까지만 해도 사정거리가 200km가 안 되는 180km다 뭐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전 세계 동향이 거의 뭐 300km 이상은 날아가줘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던 시대, 북한 역시도 3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1990년대 들어와서는 그거를 좀 더 키우죠. 그 몸체를 키워서 93년부터 이제 또 새로운 위협이 2단계 위협이 시작은 됐죠. 그때부터 이제 등장하는 게 뭐 노동이다, 나중에는 뭐 무스탄, 그 훗날 그런 시리즈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90년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 탄도탄이 이제 북한이 이제 대량 보유로 들어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한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6년 어떤 러시아 기술이 이제 받을 수 있게 돼서 거기에는 이제 지금의 천궁 시리즈 지대공 미사일 기반도 기술도 받고 지대지의 이스칸데르 기술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96년부터 시작이 됐으면은 그게 이제 기술이 들어와서 숙성이 되고 이제 우리 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2000년대 이제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거의 10년 걸려요. 그 기간이 한 10년이 걸려요. 자, 그럼 대한민국이 이때 불곰 사업으로 인해서 드디어 현무원의 짧은 사거리를 벗어나 현무2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미사일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북한을 상대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최소한의 견제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